때는 2003년 12월 6일 밤 9시 30분경 한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여자친구가 죽었다. 피가 많이 난다면서 이태원으로 와달라는 내용의 신고였다고 합니다. 그 이태원에서 외국인분들끼리 워낙 많으시니까 나라별로 싸움이라도 났나요? 종종 그런 거가 있었죠. 네.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면 술집이나 클럽에서 신고가 온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신고된 곳은 이태원에서도 인적이 드문 골목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층 집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까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고요? 네. 집안에 옷이 걸린 행거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택 내부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옷 도매 전문 가게였습니다. 주로 옷을 떼다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하는 가게였는데요. 아름아름 외국인들이 찾아와 옷을 사기도 했고 이곳에서도 간판 없이 예부해 봤을 때 가게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확 찔렀습니다. 몇 발짝 더 들어가 보니까 거실 중앙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피를 상당량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복부 쪽에 2cm 폭의 자창이 하나 보였었습니다. 이상하긴 하죠. 일단 복부 자체가 중요한 곳에 칼이 닿으면 2cm라도 사망하긴 하지만 완전히 급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2cm 정도의 자창이면 범인이 도망간 이후에도 자구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실제 사망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장 상황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자창이 2cm인데 피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본다면 자창에 대한 어떤 치료나 구조치를 하지 못하고 피가 사망한 채로 계속 흘러나와서 사망한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혈흔이 마른 상태나 시신 강직 상태를 봤을 때 사망한 지 한나달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3시쯤이라는 건데 그럼 사망한 여성은 누구였나요? 20대 후반의 한국 여성으로 가게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아유 주인의 딸이었구나.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 업무 중 갑자기 공격을 당했는지 온풍기도 그대로 켜져 있고요. 정리 안 된 옷가지들이 시신 옆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날 오후 내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아 남자친구가 밤에 가게에 찾아가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뭐였나요? 사망한 여성의 목 쪽에 손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된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정황상 범인이 흉기로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외엔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정황상 강도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훔쳐간 금품이 혹시 있었나요? 네, 평소 가게에 현금 보관했던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돈이 하나도 없었고 피해 여성 지갑 속에 현금과 신용카드도 일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었지만 꽤 많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확실했습니다. 아 그러면 야 그럼 강도가 많네요. 근데 이날 어머니는 가게에 출근을 안 하신 건가요? 왜 이걸 몰랐던 거죠? 하필 사고 당일 어머니가 업무차 아프리카로 출장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업무차 현지에 다녀오는데 이날도 오전 비행기로 출국했던 겁니다. 혹시 이날 딸 혼자 가게에 있다는 걸 알고 노린 범죄가 아닐까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현장을 둘러볼 때 범인이 이 가게를 잘 아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가게 현관문이 딱 하나였는데 강제로 출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열어줬거나 범인이 열고 들어갔다는 얘긴데. 그쵸. 그러니까 가게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아까 여기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가게라고 볼 수 없는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곳이 가게라는 걸 알고 평소 문을 열어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럴 때 현장에 범인을 뭔가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나요? 현장 감식에 지문이 좀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출입이 잦은 곳이다 보니 저해가 안 되는 지문들이었던 겁니다. 외국인들이라. 근데 이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은 등록하지 않나요, 지문을? 2003년이잖아요. 네. 외국인 지문 등록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외국인 중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문을 이제 등록을 했었거든요.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1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이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이거나. 그래도 일단 수상한 지문 모두 채취해 놓고 피해자 주변을 비롯해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들 위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야, 막막하다. 뭐가 좀 나왔나요? 수사가 시작이 되고 얼마 후에 뜻밖의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어? 생각보다 금방 꼬리를 잡네요.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요? 피해 여성의 미국인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신고했던 신고자 미국인. 아니 왜? 진술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신고 당일 전후로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 신고 전날 밤 여자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아침까지 가게 한켠에 있는 작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6시쯤 본인은 출근해야 해서 가게를 나섰다고 했고요. 근데 주변 탐문을 해보니까 오전 9시쯤 가게에서 남자친구가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굉장히 급한 걸음으로 갔다고 했고요. 범행 추정 시간은 오후 3시였잖아요. 그럼 다시 가게를 찾아온 건가? 신고자인 미국인이 왜 거짓말했던 걸까요? 남자친구한테 다시 물어보셨죠? 뭐라고 하던가요? 생각해보니까 휴대폰을 놓고 와서 잠깐 다시 가게에 갔었는데 깜빡했다면서 이야기를 바꾸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남자친구에게 수상한 점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여성의 계좌 조회를 해보니까 남자친구에게 1,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었는데 갚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설마 돈을 안 갚으려고 이런 짓을?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이 문제로 다툰 적이 없다고 했고요. 자기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면 굳이 다시 찾아가 신고를 했겠냐면서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남자친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더 이상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신원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직업 군인이었고요. 당일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도 다 확인해 보니까 휴대폰을 찾으러 간 것까지 맞더라고요.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3시 부대에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고요. 피해자의 가족도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남자친구 범행은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좀 정확하네요. 그리고 수사는 답보에 빠지고 맙니다. 유력 용의자가 외국인이다 보니 탐문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태원에는 워낙 다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래서 형사님은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가게를 살폈는데요. 그때 책상에 놓여 있던 바로 이 노트를 발견한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가 보여줬던 그 노트 아닙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던? 근데 이게 어떤 노트인지 이경 씨가 한번 보시겠어요? 티셔츠 2,700원 10개에서 27,000원. 아, 가게에서 물품이 오고 가고 했을 때 수량이랑 금액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가게 장부 같은 느낌인데요. 판매 장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판매 장부. 아무래도 이게 도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장 단위고 20장, 여러 장 단위로 거래를 하네요. 그렇지. 도매는 뭐 한 장씩 나갈 일이 없으니까. 네. 12월 4일까지 적혀있고 뒤에가 찢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결정적인 뭐가 있나 보다. 사일까지 있고 그 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날이 12월 6일이니까 이틀 전 주문 기록까지 있던 건가 보네요. 자, 그런데 아까 형사님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했던 그 페이지는 어디죠? 여기 12월 4일 다음 장인 여기요. 빈 종이. 빈종이. 빈종이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 글씨 자국이 있어요. 12월 5일 자국이 있어요. 자국이 있어요? 네. 우리가 노트 같은 거 꾹꾹 눌렀으면 뒷장에 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위에 쓴 게 뭐지? 무슨 종이지? 아, 무슨 종이 이렇게 눌렀으면 그 약간 자국이 좀 갱지라 그러죠. 갱인가? 뭐 하여튼 그것처럼 누른 자국이 있는데 글씨가. 자국도 보이시고. 네. 네. 이걸 어떻게? 그 자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연필 자국 남았을 때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아, 동전 놓고 이렇게 했듯이. 네. 야, 이렇게 겉에만 하면 그 파인되는 글씨 네. 그 썼던 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 형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필로 한번 덧칠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이세요? 야, 뭐가 나와? 네. 보이세요? 잘 나와요. 그 맨 위에 12월 5일이라고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찢었지? 아니면 범인이 찢어왔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장부를 아까 뭐 스커트 뭐 몇 개, 그 누구 이름도 써 있어요. 가지고 사갖고 간 사람? 예, 제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면 핸드폰 번호 막 다.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 써 있으니까 자기의 신상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찢어간 거 아니에요? 아, 저희도 혹시 해서 가게에 찢어진 종이가 있는지 쓰레기통부터 샅샅이 뒤졌는데 가게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찢은 게 아니라면 정황상 범인이 가져갔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없어진 내용을 정확히 복원하기 위해 국가수의 필연 재생부터 맡겼습니다. 네. 필연 재생. 네. 필은 재생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글을 쓰게 되면 밑에 눌린 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 압력에 따라서 남아 있는 자국들을 재생하는 건데 특수 처리된 필름이나 흑연가루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복원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없어진 증거들을 찾는 이런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아. 그 장부에 저희가 스캔본을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있네. JAY. 전화번호도 있어. 자, 이게 12월 5일자에 없어진 실제 주문 기록입니다. 수량하고 옷 이름이고. 지금 뭐 티셔츠, 셔츠하고. 상표가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저장을 해놨나 보네. 네. 이 내역이 J가 다 주문한 거네. 그렇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총 640만 원어치를 샀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게 도매업이니까. 소매업이 아니고. 떼우는 거니까. 그렇지. 여기 이제 이 주문 내역은 뭐 거래량보다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다는 게 결정적이죠. 결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건은 6일이고 12월 5일이면 어머니도 가게에 있었을 거잖아요. 혹시 이 제의를 보지 않았을까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던 어머니와 어렵게 통화가 다 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가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이었는데 자기를 나이지라인이라고 소개했답니다. 나이지라에 가서 판매할 옷을 주문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이 얘기를 꺼내니까 어머니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다면서 다음 날 바로 결제하려고 오겠다면서 금액이 좀 커서 자기는 수표를 준비할 테니 잔돈을 현금으로 좀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260만 원 정도를 인출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 적힌 휴대폰 번호부터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장부에 적힌 휴대폰을 조회해 보니까 제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된 선불폰이었습니다. 개통한 매장을 알 수 있어서 가보니까 평소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러 많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휴대폰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범행 이후 기지국 위치를 파악해 봤더니 이태원에서 동두천을 거쳐 안산으로 간 게 확인되었습니다. 야, 휴대폰을 쓰면 위치가 나오는 걸 모르나 본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산으로 왜 갔지? 안산이 원래 집인가? 아무래도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네. 거기로 숨은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얼마 후 제이가 안산에서 지낸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요? 저희가 가게에서 훔친 수표로 택시를 탄 겁니다. 바로 도난 신고를 해놓았었는데 범인에게 수표를 받은 택시 기사님이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자 도난 수표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야, 그 수표로 택시를 탔어? 곧바로 택시 기사님을 만나 수표를 준 외국인이 어디에 내려줬냐고 물었더니 역시 안산 외국인 거리 쪽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곱슬거리는 짧은 머리 흑인이었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안산에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안산도 너무 넓은데 안산에서 제이를 어떻게 찾죠? 저희의 휴대폰 개통 매장을 갔을 때 매장 직원이 보통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휴대폰 요금을 아끼기 위해 휴대폰 전화는 받는 용도로만 쓴다고 전화를 걸 때는 공중전화를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기지국 주변 공중전화 10개를 선정해 잠복구매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렇게 선정을 했구나. 근데 비슷한 외국인이 많을 텐데. 그쵸.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짧은 머리의 흑인은 너무 많았고요. 비슷한가 싶어서 불러 세우면 제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을 떠난 건 아닐까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때 잠복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짧은 곱슬머리에 덩치가 좀 있는 금목걸이를 한 흑인 한 명이 형사님들 눈앞에 나타나서 공중전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3일 만에. 야, 이게 제이 이제 좀 맞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제이라고 부르니까 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낌새를 눈치챘는지 냅다 도망가는 겁니다. 아, 이놈이 이거 맞구나 싶어 끝까지 따라가 검거했습니다. 근데 또 우선적으로 검거를 해도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검거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서 통역을 불러 조사를 하니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이가 범인이 맞긴 했나요? 가게에서 나온 지문 중 하나와 일치했고요. 범인이 살던 자취방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가도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도 나왔습니다. 빼박이네요, 진짜. 빼박이에요. 빼박이에요. 예. 네. 증거들을 내미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다 시인하더라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묵비권 행사한 건데 살인범들은 똑같아.
아, 그럼 대체 한국까지 와서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하던가요? 강도살인. I lack money. I don't have enough money. I use the money to buy 어? some little things. 아유, And I bought a bag. I bought a shoe. 이 범인은 범행 전날 옷가게에 찾아가 약 4시간을 머물면서 피해자의 엄마가 출장 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가게 금품을 두는 장소까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범행 도구인 과도를 구매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된 범죄고요. 잔혹성이 또한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인을 하게 되면 한국 교도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환이 되나요? 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죠. 계속 우리나라 처벌하는 거예요? 법 재판을 받고 구속 수감되죠.